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론 이번 주 들어서 벌써 제 3장을 시작하게 되었군요.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의 두려움은 또 상쇄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인 여건상 또 대면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얼마나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착실히 한강 한강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론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 또 제 4장을 이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짧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최근대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뭐 짚어야 될 사항은 있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걸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건강보험론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자,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보장제도냐? 사회보장제도에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있었다. 자,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이게 사회보장이라는 그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미국과 미국은 누구?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성립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사회 건강 서비스, 국가 건강 서비스의 한 방식이 NHS, 그리고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NHI. 자, 이렇게 구분 지어진다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진료비 지불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진료비 지불 방식에는 행위배열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일당 진료비 등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은 행위배열수가제나 포괄수가제나 일당 진료비가 있다. 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각각 행위에 대해서 진료 행위에 대해서 급여를 붙이는 것은 행위배열수가제. 그리고 우리 내 지역 내에 어, 우리 정해진 환자들에 대해서 급여가 정해진 것은 인두제, 영국 같은 경우가 되죠. 물 좀 마시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통 하고 있는 봉급제,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개가 7개 질병군에 한해서 포괄수가제, 그리고 독일처럼 총액계약제, 각각의 이제 보험조합과 의협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총액계약제, 그리고 일당 진료비,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형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제 일당 진료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정률제, 또 정액제, 그 진료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특별한 부분들에 정해져 있는 것, 노인제 진료비액이 정해져 있는 것, 정액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험공단하고, 그 다음에 그 보험가입자하고 정해져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입원비 같은 경우는 20%, 뭐 정률제 또는 정률 정액제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만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계속 되뇌이시면 이런 게 있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방식이 있구나. 그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강에서는 뭘 배우냐면 건강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각각에 있는 부분들을 통합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지금으로 따지면 한 십몇 년,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해요. 자, 얘기는 많습니다. 자, 얘기는 많지만 이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최고 그 의결 협의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장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요. 그때 박정희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박정희 위원장을 통해서 필요성, 의료보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사회보장제도로 의료보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게 대두되었고요. 어, 그 당시 제3공화국 때는 이제 새마을운동도 막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각각 국민 복지에 대한 사회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의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1963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보장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것은 1940년대 즈음하여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즈음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960년대,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을 제정이 되면서 의료보험 임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임의 가입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사람만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그 민간보험에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입 안 하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아닌 이런 제도는, 그 가입률이 높진 않습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입률이 높진 않죠. 왜냐?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언제부터 조금 대두되었냐라고 한다면, 1977년도에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1977년도 의료보험법 개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977년도 의료법 개정 내용은 뭐냐면, 500인 이상의 직장은 무조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라. 500인 이상의 직장은 무조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이를 지켜보다가 1979년, 2년 뒤에 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81년도부터 이제 준비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1979년도 가입을 되고 이제 조합이 생기면서 1981년도부터는 이제 농어촌 쪽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연도별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구분의 각각의 가입 조합들이 조금씩 틀려요. 자, 1977년도 직장인 500인 이상 의무 가입을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직장 가입자 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 공무원 사립교직원 조합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1981년도부터 농어촌 지역 가입 조합이 생겼습니다. 세 가지 조합이 생긴 겁니다. 세 가지 조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때가 1988년도예요. 88년도 즈음에서는 농어촌 쪽에서는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어촌 가입조합이 완성이 되면서 지역 가입조합이 됩니다. 자, 직장, 공무원, 사립교직원, 직장, 공무원, 사립교직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 자, 농어촌 지역인데 빠졌죠? 예. 도시 지역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1989년도, 88년도 있고 난 이듬해에 89년도 또 제정이 돼서 도시도 포함한 지역 가입 조합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가입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가지 가입 조합인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가입 조합 각각마다 특성도 조금 다를 뿐더러 뭐 기준도 조금씩 틀려요. 자, 그랬더만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성격의 세 가지 조합, 의료 조합을 합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직장가입조합,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사립교직원 조합, 지역가입자 조합.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의료보험을 원천 징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월급에서 떼가죠. 월급에서 떼간다는 부분은 뭐냐면 재원이 넉넉하게 확보된다는 말입니다. 재원이 넉넉하게 확보되는 반면 지역가입 같은 경우는 체납도 많고 강제 징수도 어려워요. 강제 징수를 하긴 했지만 또 체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조금 빈약하게 되죠. 그래서 재원이 좀 빈약합니다. 수도 많지만은 재원이 빈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역가입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합은 재원이 아주 풍부하고 세 번째는 재원이 빈약해요. 자, 이 세 군데를 합친다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지역가입. 왜냐하면 안 그래도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탈 때마다 왠지 좀 이렇게 쓴소리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왔던데 재원이 풍부한 것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어때요? 어, 여기에 남는 재원을 여기서 나눠 써도 되고 여기서 모자란 재원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제 무조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이 두 조합에서 반대를 합니다. 통합하는 걸. 자, 통합하는 걸 반대를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하지만 정부의 산하에 있는 조합은 어디입니까? 공무원 또 사립교직원 조합이죠. 그 조합들이 통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켰으니까. 그 통합하는 시기가 1차 통합 1998년. 1998년 이 두 기구가 통합이 되면서 자, 이 친구만 혼자 남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 조합이. 그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자꾸만 따돌림을 조금 당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래서 1998년에 1차 통합을 하고 제 두 번째 2000년도에 같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통합을 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 우리 예산은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하는 독립재산제 형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통합하게끔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2000년도부터 이때부터 뭐가 발생이 되냐면 여러 가지 의료 조합들이 아까 기준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 기준을 한 군데서 심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이 2000년도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설립해 가게 되고요. 그리고 2003년에 비로소 독립재산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재정적으로까지 완전 통합이 되는 2003년도 건강보험제도 통합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또 표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이 표에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미 사업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건강보험시대가 어떻다. 어. 자, 연도별로 쭉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만 서너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도에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1963년도에 쭉 제정되다가 언제? 1977년도에 500인 이상 의무 가입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공무원, 사립교직원 조합, 그리고 농어촌, 지역 가입, 그리고 도시 가입이 됐는데 1989년도에 이제 그 도시까지 다 포함이 되면서 비로소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국민의 그 시행된 부분들 각각의 조합들을 이제 합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1차 통합기, 제 1차 통합을 했던 데가 1998년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 그리고 항상 예산에 부족했던 지역가입자 두 개를 합칩니다. 1차. 그리고 2000년대에 두 번째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죠. 단 독립재산제 형태로.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심평원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까지 완전히 통합을 하게 된 거는 2003년에 통합을 하게 됐다. 요거까지. 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77년에 의무 가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89년에 전 국민 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통합기를 거쳐서 비로소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됐다가 제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4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장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우리 일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보장,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보험, 건강보험제도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지난번 했던 내용들과 약간 중첩되고 복습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강의 학습 목표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재원, 도대체 이 건강보험제도는 어떤 예산,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제 하느냐. 항상 선거,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이 메인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그 예전에 그 대선에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라가 항상 대선 주자들 간에 오고 가는 Q&A가 됐었죠. 예, 그 중에 그 메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도 그 대선 주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그 체계는 어떻게 응용이 된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조금 한번 익히는 정도가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건강보험이 뭐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고 계셔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이에요. 저도 다 외우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저도 이제 교재를 참고를 조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 모든 제도,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시게 되면 회사에 사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생활하시는 룰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 계시면 사규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제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법률이 있을 거고요. 모든 행위나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에는 그냥 법제처 들어가시면 해당 항목들이 자주 잘 나와요. 의료법이면 의료법, 형사소송법이면 형사소송법, 민법이면 민법. 아주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조하고 익히시는 그런 그 행동 양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고객들하고 이제 접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항상 클레임을 내세우죠. 자기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행동, 개인적인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만 내세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근거. 제가 또는 저희들 병원이, 우리들 병원이 고객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또 고객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서류를 이렇게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닌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소견서, 진단서,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이렇게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뭐 확인만 하고 그 서류를 발급을 했었는데요. 의료법에 따르면은 그 조항이, 신설 조항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그 대상은 본인 이외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신분증, 그리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가족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서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주 많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됐었죠.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 왜 못 대주느냐라고 막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했죠. 의료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발급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뭐냐면 왜 안 되냐? 법에서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클레임들을 많이 받아낼 거예요. 하지만 그런 클레임들을 정확하게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다? 그 근거는, 제도적 근거는 이 법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국민건강보험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많이 길게 했거든요. 음, 자, 뭐,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하부에 있는 행정규칙,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명령, 그리고 그 법, 그리고 헌법. 자, 가장 상위의 법률은 헌법입니다. 음, 헌법 제1조도 있고, 1항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가장 상위법에 대한 헌법, 그리고 하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 영으로 되어 있는 명령,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뭐 기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헌법에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 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세 가지 원칙이죠. 뭐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에 또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보건복지부령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양을 심사를 할 수 있는 조정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즉, 탄탄한 구조의 법률적 제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자, 그 특성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강제로 NHI와 NHS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 들었던 부분들 있죠. NHS, National Healthcare Service, 국가 건강 서비스, 영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조세, 세금에서 나오죠. 세금 의무사항입니다. 그죠? 자, NHI를 사용하지만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국가 건강보험의 제도를 사용하지만 그 보험의 특성이 뭡니까? 강제적이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천 징수를 하는 강제를 적용하는 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다 건강보험 혜택이 있다. 강제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는 차등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그 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 드렸나요? 보험료는 현재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6.67%를 지금 현재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본봉에. 그렇다면 소득 수준이 만약에 100만 원의 6.67%와 1000만 원의 6.67%는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보험료는 차등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급여는 균등하게 됩니다. 100만 원에 6.67%를 받으시는 분과 1000만 원에 6.67%를 내시는 분, 그 두 분이 똑같은 똑같은 질병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병원에서 그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내는 그 보험료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질병군별로 이렇게 행위별 수가제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균등한 보험급여가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 납부 강제 우리는 그냥 못 내겠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자동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들은 그 보험수가에 그 맞춰져 있는 양식에 따라 서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주체는 바로 국가가 됩니다. 일반 보험 그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그 행위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특성상 1년 동안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또 그 전해의 급여 증감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100만 원을 받았다가 내년에 5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년에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지겠죠. 6.67%. 오늘은 이제 목이 자주 마르요. 자, 건강보험 관련 용어는 건강보험 관련 용어는 일반 그 건강보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뭐 계약자, 피계약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 뭐 보험금, 보험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그 차이가 좀 나는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제 용어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보험자, 주체가 누굽니까? 관리공단이죠, 그죠? 사용자, 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6.67%를 양분해서 내거든요. 사업자, 그리고 근로자. 자,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가 된다. 그리고 가입자.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피부양자.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만약에 직장 가입자입니다. 저는 만약에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금 이제 직장 가입자가 맞습니다. 자, 직장 가입자는 제한테 피부양자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 국민건강보험 보험의 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누구냐면 당연히 저는 국민 혜택을 받겠죠. 또 제 배우자, 다행히도 있습니다. 제 배우자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 자, 직계의 존속, 존경한다, 또 존귀하다 할 때 내보다 상위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 나로 기준했을 때 직계 존속,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비속, 나로 인해서 내보다는 낫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다든지 이렇게 직계 비속을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녀가 되겠죠. 그죠? 자, 자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배우자가 되면 배우자의 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음,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가 그 뭐 이렇게 새로운 배우자가 됐는데 새로운 배우자의 그 아들 딸도 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부양자로 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됩니다. 단 형제 자매는 최근에 법령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30세, 30살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형제 자매만 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고요. 30살부터 64세까지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국민건강보험 재원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재원은 우리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들로부터 보험료를 받는다. 그리고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국고 지원은 보험료 수입의 20%,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지원금에 의해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이 얼마 정도인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타 수익으로는 지역가입이나 여기 연체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당 이익금이 있다든지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이익금들도 지금 이제 재원으로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처럼 전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다 받죠. 그리고 혹시 더 부족할까봐 국가로서 재원을 받죠. 예. 자, 이 재원 규모가 상당히 마치 이제 그 예산처럼 탄탄한 거의, 어, 정부 직속 관청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원이 얼마인지를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 건강보험 예산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요양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 요양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건강보험이라는 그 커다란 우산 밑에 2020년도 예산이 87조 135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7조 135억은 어디서 마련되느냐? 이 예산이 어디서 마련되느냐? 이 커다란 우산 밑에 있는 이 예산 어디서 마련되냐면 보험료,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가입과 지역 가입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험료 63조 4,900억. 그리고 또 뭐 있다고 했죠? 정부 지원금은 전체 보험료의 2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9조 4,600억. 9조 4,600억. 정부 지원금이 100% 2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그 직접 지원금은 12%, 14%가 되고 국민건강증진지원금이 약 한 6% 정도가 되는데, 자, 부당이득 징수금이 1조 4,993억 원, 그리고 2월 잉여금이 2조 5,600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국민건강증진지원금은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이 건강보험 예산에 직접적으로 마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관리 운영 체계만 이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저는 보험 가입자입니다. 자, 제가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냐면 제가 만약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간다라고 한다면 정부,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감기가 어떤 감기,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냐, 어떤 감기, 이 감기 때는 이것, 이 감기 때는 이것, 이 감기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지침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마련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자, 그 시행 기준을 받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간 요양기관을 통해서 심사평가원에 먼저 그 심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만 원의 청구를 낸다면 이 만 원의 청구가 심사평가원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양기관에서는 과다하게 냈네. 그래서 9천 원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공단에 어, 심사 결과를 홍보를 합니다. 그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병원에도 주겠죠. 이거는 과다하기 때문에 9천 원만 받으세요. 그러면 공단은 9천 원 내용을 받고 9천 원을 이 요양기관에 줘야 되는구나 하고 9천 원을 요양기관에 주게 됩니다. 자, 저는 그냥 감기만 진료만 받으면 되죠. 그 이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게 메인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한 부분,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2016년 기준에서 가입자하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3강하고 제4강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요. 하루빨리 또 환경이 나아져서 여러분과 직접 뵙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끝.